마지막 제가 찾은 인조의 example은 게임에서인데요. 요새는 뭐 온라인 게임이나 아니면 다른 게임에서도 되게 이 시각화들이 자주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터의 능력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레이더 차트를 본다던가, 그게 아니면 시간별로 뭔가 이 팀에 뭐 차지한 영역의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그래서 이런 시각화들을 되게 자주 접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사용자 실제로 어떤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에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가했는지 봅니다. 데미지를 많이 가했을수록 팀의 기여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목표는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보면 요거를 이제 실제로 이 수치를 네가 확인해라 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사용되는 데를 보면은 그냥 본인이 보고 내가 잘했네 이런 뿌듯함을 가진다거나, 그게 아니면 얘가 못했네 남들을 블레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는데, 이런 것도 역시 인조의 엑sem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모르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니까 디스커버의 엑sem플도 될 수 있겠죠. 하나씩 이렇게 딱 하나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 안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이런 시각 같은 경우에는 인조의 고를 가지고도 많이 사용되는 예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액션 애널라이즈의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프로듀스였는데요. 요거는 없던 데이터를 시각화 시스템을 가지고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목표가 새로운 매테리얼을 만드는데 목표가 있는 거고요. 크게 세 가지 고울이 있어요. annotate, record, derive인데요. annotate의 다른 말은 태그라고도 부르는데 둘이 비슷한 말이고요. 이건 뭐냐면 원래 있던 시각화에서 뭔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글을 써가지고 이 의미를 추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인 차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갑자기 줄어들었음, 이유 알아볼 것, 이런 식으로 애노테이션 넣는 거죠. 두 번째는 레코드인데요. 이건 뭐냐면 시각화를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캡처링을 하는 데 이건 이제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레코드라는 고를 가진다고 하고요. 디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동의어는 이제 트랜스폼인데, 이건 뭐냐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원래 있던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그래서 annotate의 이제 결과물은 뭐냐면 graphical 또는 textual annotation이 되는 거고요. record의 목표는 뭔가 그림이나 이미지나 아니면은 영상이 될 거고요. derive의 목표는 새로운 데이터 셋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울들의 이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annotate와 record를 구분하기가 미묘한데, annotat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시적으로 뭔가 달아두는 형태를 이제 annotation이라고 부르고, record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영구히 저장하는 걸 record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둘을 구분하는 건 좀 미묘하고, 그래서 실제 저희가 대화를 할 때는 annotation과 record가 논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그냥 interchangeable하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annotate 같은 경우에 목표가 annotation 자체를 만드는 거고, record는 뭔가 영구적인 형태로 스크린샷이나 비디오 형태로 저장하는 데 목표가 있다. 그렇지만 둘의 차이는 미묘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라이브 고울 같은 경우가 이제 중요한데, 특히 현대의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이때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건 그냥 컴퓨테이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지는 모르잖아요. 이걸 보고 이 시각화로 원래 데이터를 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원래 있던 데이터를 필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데이터로 가공하는 목표를 이제 deriv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포비즈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이제 카드와 카드의 동료들이 제안한 모델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테이블 형태로 바꾼 다음에 시각화 형태로 바꾼 다음에 이걸 오르가나이즈해서 뷰로 만든 다음에 사용자가 이걸 보고 뭔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없던 데이터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원래 특정 부분만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원래 있던 데이터를 해서 집중하고 싶은 부분을 빼고 다 쳐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가 다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에 적용이 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제 또 심도 있게 탐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없던 데이터를 또는 있던 데이터를 줄인다거나 없던 데이터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디라이브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애트리뷰트의 타입을 바꾸는 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의 하나의 형태가 되겠죠. 가령 원래는 오리지널한 그레이드를
A0, A 플러스, 뭐 B0 이런 것들을 점수로 바꾼다거나, 이거는 이제 퀀터터티브 하죠. 그래서 A 플러스는 98점, A0는 93점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temperature, 그러니까 Q, 퀀터터티브 한 거를 역으로 카테고리를 바꾼다거나, 예를 들어서 30도는 덥다, 20도는 따뜻하다, 0도는 춥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다. 이것도 이제 애트리뷰트의 타입을 바꾸는 거니까 역시 디라이브에 해당하고요. 그게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가령 원래는 도시의 이름만 있었는데 도시의 이름에다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위도와 경도를 추가한다거나, 이것도 이제 디라이브에 해당을 하고, 아니면 뭔가 매스메디컬한 작업을 수행해가지고 디라이브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트리뷰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를 계산하는 차이를 담고 있는 새로운 애트리뷰트를 추가한다거나, 뭔가 이 엑셀 같은 데서 이제 계산식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로그 스케일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맥스 노멀리제이션 할 수도 있어. 민 값은 0에 맥스 값은 1에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카테고리컬한 경우에는 뭐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원핫 팩터 인코딩을 써가지고 뭔가 네트워크에 피딩이 가능하도록 트랜스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애트리뷰트 추가하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수입과 수출의 수출을 시간에 따른 수입과 수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용자의 과업이 이렇게 차이를 구하는 거라 그러면 새로운 애트리뷰트를 추가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차트에 인코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차트에 수입과 수출을 뺀 애트리뷰트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지각한 결과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원래 차트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범프, 그러니까 갑자기 수입과 수출의 차이가 늘어나는 이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을 explicit하게, 요거를 이제 그 comparative visualization이라고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나중에 컴페어에 대해서 좀 배우겠지만, 이 컴페어에도 이제 세 가지 기법이 있는데, 인터랙션 기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적세 포지션, 병치하는 거,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두 번째가 오버랩하는 거, 슈퍼임포즈, 그러니까 겹치는 거. 지금 겹쳐 있잖아요, 두 개가.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explicit encoding이에요. 그건 뭐냐면 뭔가 차이를 보여주는 애트리뷰트를 새로 디라이브 한 다음에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래 두 개를 라인 차트를 보는 것보다 새로운 애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explicit 엔코딩을 쓰는 것도 효과적이고, 이 차이를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고, 그때 새로운 애트리뷰트를 디라이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디라이브의 다른 예제로는 완전히 이제 그냥 애트리뷰트를 바꾼다거나 추가한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셋 자체를 그냥 로우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가령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에서 많이 지원을 해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한 라이브러리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판다스의 멜트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이게 와이드 폼 데이터라고 하는데, 와이드 폼 데이터를 이렇게 세로로 길게 롱 폼 데이터로 바꾼다던가, 그게 아니면 원래 있던 롱 폼 데이터를 와이드 폼 데이터로 바꾼다던가, 이걸 피벗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아니면 원래 데이터 두 개를 합친다던가, 아니면은 데이터를 합치는데 가로로 합친다던가, 이런 이제 컨캐티네이션이나 이런 트랜스포메이션도 가능하고, 이런 걸 가지고 데이터를 디라이브 한다. 다른 오퍼레이션도 많습니다. 특히 자주 쓰는 건 이제 그룹 바이인데요. 그룹 바이는 어떤 특정 애트리뷰트의 값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 그룹핑을 만들고, 그러면은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요 값과 요 값을 합쳐야 되겠죠. 뭐 합칠 때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뭐 최대 뭔가 애그리게이션 펑션을 가지고 합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자주 사용되는 디라이브의 예제입니다. 처음 예제는 애트리뷰트 타입을 바꾸는 디라이브였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행을 바꾸는 그런 디라이브였다면, 세 번째는 데이터셋의 타입 자체를 바꾸는 디라이브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뭔가 공간상에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은 그냥 2차원상의 점이 있다 그러면 평면이죠. 평면에 점이 있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bivariate 데이터셋이죠. 그러니까 x, y, dependent variable이 두 개 있는 x랑 y가 있는 데이터셋인데, 여기서 제가 어떤 네트워크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k-nearest neighbor를 구할 수가 있어요. k-nearest neighbor은 뭐냐면 k개의 인접한 점들과 연결하겠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k를 1로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각 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점들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 점과 가장 가까이 연결이 되고, 이 점은 또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데이터는 이제 바이베리 데이터셋이었는데 이거가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셋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의 타입이 뭐 테이블에서 네트워크로 바뀌는 식의 디라이브 형태, 디라이브 오퍼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이제까지가 이제 analyze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들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mid level choice, 그러니까 이제 search입니다. 검색이죠. 자, 검색은 쉽게 생각하면 뭔가를 찾는 건데 이 인포비즈에서는 네 가지로 이 검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제가 찾고자 하는 그 타겟이 타겟을 알고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하고요. 그럼 여기가 yes or no겠죠. 그리고 이 타겟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냐 없냐로 구분합니다. 역시 yes or no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알고 로케이션도 알면은 룩업이 되는 거고, 타겟을 모르는데 로케이션 알면은 브라우즈가 되는 거고, 타겟을 아는데 로케이션을 모르면 로케이트가 되는 거고, 타겟도 모르고 로케이션도 모르면 엑스플로어가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룩업부터 살펴볼 텐데, 룩업은 타겟도 알고 로케이션도 아는 경우입니다. 제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그대로 옮겨놨는데, 그거보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다른 예제를, 마트로 예제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룩업 같은 경우에는 타겟도 알고 어디 있는지도 아는 거니까, 제가 성균관 우유를 사고 싶은 거죠. 정확히 뭘 사고 싶은지도 알고,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들어가서 2시 방향에 성균관 우유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은 그 성균관 우유를 얻기 위해서 그냥 룩업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아는 데 가서 그냥 성균관 우유를 집으면 됩니다. 이렇게 찾는 검색을 룩업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로케이트인데, 로케이트는 뭐냐면 제가 뭘 찾고 싶은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성균관 우유를 사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유 코너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뭐 마트 직원한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뭔가 검색을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갖고 싶은 건 있을 때, 찾고 싶은 건 있을 때, 이때 이제 찾는 이런 검색 태스크를 로케이트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검색이라고 하면 로케이트 경우예요. 제가 원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문서에서 찾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파일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럼 디스크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로케이트가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서치 태스크입니다. 타겟은 아는데 위치는 모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즈인데요.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로케이트와 브라우즈예요. 그래서 브라우즈는 뭐냐면 제가 찾고자 하는 걸 몰라요. 모르는데 위치는 알아요. 자,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유를 사고 싶은데 우유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들어가서 2시 방향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우유를 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타겟은 타겟 이름으로 기술되는 것이 아니라 특성으로 기술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우유를 사고 싶은데 가장 싼 우유를 사고 싶어요. 또는 가장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우유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일단 어디 있는지는 알잖아요. 아까 우유 코너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럼 우유 코너로 간 다음에 거기서 우유들을 쭉 보면서 내가 원하는 우유를 찾게 되겠죠. 그때 이 검색 태스크를 브라우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로케이트와 브라우즈가 다릅니다. 로케이트는 우유는 성균관 우유를 사고 싶은데 우유 코너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고, 브라우저는 가장 싼 우유를 사고 싶은데 우유 코너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브라우저는 일반적으로 쭉 뭔가 리스트를 보여준 다음에 사용자로 하여금 뭔가 스크롤을 한다거나 해서 쭉 이제 어떤 특성에 따라 가지고 정렬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게 검색 태스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은 엑스플로어인데요. 엑스플로어는 탐색,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탐색이죠. 이거는 타겟도 모르고 위치도 몰라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엔디드 퀘션에 대해서 답할 때 사용되는 그런 과업인데, 마트에 갔는데 뭘 살지도 모르고 어디서 사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일단 한번 둘러보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엑스플로어 검색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자, 엑스플로어 저희가 방금 배웠잖아요. 근데 이전에 이 컨숨의 목표 중에 첫 번째가 디스커버였는데, 이 디스커버의 동의어가 엑스플로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우연히 같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explor는 흔히 말해서 이제 explore a datase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셋을 탐색하기 위해서 지구학과 시스템을 쓴다. 이럴 때 이제 말하는 explore고, 여기는 뭔가 검색 컨텍스트에서 제가 데이터를 쭉 보면서
원하는 걸 찾는다. 이때 이제 쓰는 explore입니다. 아마 제가 이거를 이제 명확히 뭔가 시험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설명을 할 때 명확히 두 explore를 구분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로우 레벨이 큐어리였죠. 이건 뭐냐면 저희가 검색을 하고 나면 뭔가 타겟을 얻어요. 타겟을 얻으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 디테일을 조사하는데 어떤 목표가 가능한가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identify가 있고 identify는 뭐냐면 타겟이 하나가 있는데 그 타겟의 특성을 얻는 거고요. 이제 compare는 뭐냐면 타겟이 여러 개 있는데 그 타겟 여러 개의 특성을 얻는 거고요. 비교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summarize 또는 overview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전체 찾은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뭔가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가지고 모두 포괄하는 그런 뷰를 얻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summarize가 또는 overview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사용자가 저희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전체 데이터셋을 탐색을 할 때 딱 전체 데이터를 보여주는 뭔가 오버뷰가 하나가 있고 여기서 사용자가 좀 파고들어서 디테일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게 돼요. 레벨을 다르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버뷰 first, zoom and filter, 그리고 details on demand라고 이제 부르는 아주 이제 시각화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격언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뭔가 이해를 위해 가지고 포괄적인 그런 뷰를 얻는 것을 오버뷰 데스크라고 부릅니다. 지도 데이터가 있다고 보면 여기서 identify를 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원하는 주에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의 선거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게 identify 태스크인 거고 compare는 두 개의 주의 결과를 비교하고 싶다. 그게 이제 compare가 되는 거고 summarize는 이 전체적으로 이 미국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서부는 어디를 많이 뽑았는지 중부는 어디를 많이 뽑았는지를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summarize 태스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Y의 왼쪽 부분인 액션들이었어요. 액션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 액션을 가지고 사용자의 과업을 기술하기 위해서 정확한 이 용례를 가지고 이런 단어들을 쓸 거예요. 그래서 discover, present, enjoy, annotate, record, derive, lookup, browse, locate, explore, identify, compare, summarize, overview를 가지고 이런 게 동사들이었으면 이제 동사들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타겟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화 시스템이 뭘 할 수 있냐 물어본다 그러면 액션 플러스 타겟으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액션 플러스 타겟. 뭐 타겟은 트렌드가 있다 그러면 discover trend. 경향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씁니다. 또는 present distribution. 이 분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각화를 씁니다. 또는 compare topology. 이 토폴로지 위상인가요? 관계 노드들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액션과 타겟의 이 페어를 가지고 시각화의 과업을 기술하게 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이 타겟은 전체 데이터 레벨이에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보고 트렌드가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트렌드를 찾는 것. 예를 들어서 High Level Characterization of Data라고 하는데 뭐 데이터가 올라간다, 데이터가 커진다, 또는 줄어든다, 뾰족한 피크가 있다, 아니면 계속 평평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를 해석하는 것이 이제 액션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아웃라이어를 찾는 것도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lements do not fit well with trends. 그러니까 트렌드랑 벗어나는 그런 애들을 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피처, 그러니까 특정 구조를 찾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그래프 데이터셋에서 자주 나오는데 뭐 가령 클리크다. 그러면은 클리크는 이제 이렇게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의 구조를 클리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클리크를 찾는데가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 클리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타겟의 전체 데이터 레벨에서 타겟은 트렌드, 아웃라이어, 피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attribute 레벨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테이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attribute가 있잖아요. attribute 같은 경우에는 뭐 distribution, extremes, dependency, correlation, similarity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성적과 공부 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공부 시간의 분포, 스터디 타임은 애트리뷰트죠. 그래서 이 애트리뷰트의 분포가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고
extremes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되게 되는데 뭐냐면 이제 가장 많이 공부한 학생이 누구인가, 가장 많이 공부한 학생의 공부 시간 자체도 이제 찾고자 하는 애트리뷰트, 엑스트림한 애트리뷰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가장 많이 공부한 학생들의 뭐 아이템이겠죠. 이것도 이제 엑스트림에 해당하겠죠. 디펜던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애트리뷰트에 디펜던시가 있냐, 가령 성적이 공부 시간에 의존하냐. 일반적으로 굉장히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예제처럼 CO2가 온도가 CO2 농도에 의존하냐를 증명하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디펜던시를 발견하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릴레이션인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좀 더 보여주기 쉽죠. 그래서 성적과 스터디 타임이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이 성적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재미가 더 있어서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코절 릴레이션십을 알기 어렵지만, 인과관계는 알기 어렵지만 상관관계를 찾고자 할 때 그 상관관계를 이제 타겟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시뮬레리티는 이 학생들의 이 공부 시간과 성적들로 이렇게 그룹핑을 했을 때,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이런 유사도가 이제 어떤 액션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타겟이 시뮬레리티가 되게 됩니다. 데이터셋 타입에 따라 가지고도 이런 특수한 타겟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이터셋 타입에 없는 토폴로지나 패스가 나오게 되고요. 스파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쉐이프가 이제 있게 되겠죠. 이런 애들도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태스크 애브스트랙션이었고요. 그래서 데이터 애브스트랙션과 태스크 애브스트랙션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은 시각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뤄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비주얼리제이션 이디엄스를 다룬다고 하고, 이때 이디엄스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각화하는 테크닉이 뭐가 있냐가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애브스트랙션을 이제 EDM 애브스트랙션을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EDM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각화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때 사용 가능한 상호작용 기법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EDM 애브스트랙션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만 먼저 잠깐 맛만 보면 여기 나온 내용들이 이제 EDM 애브스트랙션인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표현을 할 때 일단 위치를 어딘가에 표현을 해야 될 텐데, 그 위치를 어떻게 쓰냐, 뭐 축을 가지고 위치 매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순서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요. 맵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를 제외한 다른 시각적 채널들이 있어요. 뭐 색깔이나 크기나 뭐 곡선도나 뭐 아니면 이렇게 도형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데이터의 애트리뷰트가 어떻게 이런 애들의 매핑이 되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매니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화 하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용자가 여기에서 뭐 시각화 타입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주음을 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런 인터랙션이 뭐가 가능한가? 또 facet 같은 경우에는 뷰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각화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적스테포즈, partition, 슈퍼임포즈가 가능한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저희가 모든 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럼 데이터 수를 줄여야 되는데, 이런 EDM을 이제 reduce에 속한다고 하는데, 그때 뭐가 가능한지, 뭐 필터, aggregate, embed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배울 텐데, 제가 한번 이 책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업도 많이 해보니까, 데이터 애브스트랙션과 태스크 애브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 챕터를 다 요약하고 있어요. 근데 이 how, EDM 애브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분량도 방대하고 거기 나오는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애들만 가지고는 이제 조금 이것만 보고 이게 여기 있는 것이 다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왼쪽 위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줘도 괜찮습니다. 자, 태스크 애브스트랙션을 배웠으니까 시각화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과업까지만. 예제는 이 스페이스 트리와 트리 적스테포저인데요. 여기 유튜브 링크로 가시면 이 시스템들이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들인데, 그만큼 이제 전통이 있는 약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실제로 데모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핵심은 뭐냐면, 이 스페이스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트리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약을 해줘요.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해주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진화 계통도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 fish 밑에 이런 삼각형 모양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 물고기 아래에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의 뭔가 종과 속과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의 이 깊이와 너비를 그냥 이 삼각형 하나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지금 보시면 여기 육식동물인가요? 여기 보시면 육식동물 밑에 보면 굉장히 많은 다른 종들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열어보지 않고도. 그래서 이 깊이가 이 정도고 너비가 이 정도다. 얘 같은 경우에는 깊이는 좀 얕지만은 너비가 더 높은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눈에. 그래서 실제 그 인터랙티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은 다시 이 트리가 또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근데 어쨌든 복잡한 트리를 요약하기 위해서 이런 글리프를 제공하는 것이 스페이스 트리의 핵심이고요. 트리 적스텝 포저는 뭐냐면 이런 트리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이 한쪽에서 이렇게 뭔가 선택을 하면 다른 쪽에서도 선택이 되고 그리고 이런 이 트리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복잡하잖아요. 이 부분이 복잡하면 여기 위쪽과 아래쪽을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 부분을 또 확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른 애들을 축소를 하면서 이 스페이스는 고정되어 있는 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시각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예제를 분석을 하면 두 시각화 시스템 모두 트리 데이터셋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같은 과업을 지원합니다. 그 과업이 뭐냐면 present, locate, identify, path인데요. 그래서 목표는 패스예요. 타겟은 패스인데 그러니까 두 개의 노드 간의 패스를 뭔가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하고 싶냐면 두 개의 그 노드 간의 패스를 사용자 아까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거 present가 있고 두 번째 locate 그러니까 제가 패스가 있는데 이 패스를 찾고 싶은 거죠. 타겟은 패스로 알고 있는데 로케이션을 모르는 거. 타겟 known, location unknown. 로케이트인 거고 그리고 identify 패스를 하나 찾았으면 그 패스의 특성을 좀 더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액션과 타겟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이 과업들은 이 두 개의 시스템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이 디자인을 참고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같은 과업을 지원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how는 좀 다릅니다. 이건 저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왼쪽은 encode, navigate, select, filter, aggregate로 하고 오른쪽 거는 encode, navigate, select, arrange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거 세 개는 공통인데 나머지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 과업이 한 번만에 하나의 과업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업들이 이렇게 체인을 이루고 계속 이렇게 반복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 트리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되게 노드들도 꼬여 있고 토폴로지도 복잡한데 이걸 좀 서머라이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트리에 대해서 뭔가 숫자를 한 개씩 만들 거예요. 뭐냐면 스트라흘러 넘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매저는 각 노드의 중요도를 토폴로지 상에서의 중요도를 인코딩하는 그런 매저예요. 그래서 이 매저를 먼저 이 노드 각각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이 매저가 특정 값보다 높은 애들만 가지고 트리를 그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50만 개의 노드가 있었는데 이거를 5천 개의 노드로 이 토폴로지를 유지한 채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 트리처럼.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과업은 하나의 과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업을 두 단계로 기술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과업, 태스크 1은 뭐냐면 입력은 트리이고 출력은 각 노드에 뭔가 새로운 추가된 애트리뷰트입니다. 퀀터터티브 애트리뷰트가 추가될 거예요. 그때 이때 이 애트리뷰트는 이 스트라흘러 넘버가 되겠죠. 그래서 입력은 트리고 출력은 새로운 애트리뷰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뭘 하는 거냐면 이때의 과업은 새로운 뭔가 애트리뷰트 추가하는 거니까 derive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요걸 하고 나면은 애트리뷰트가 추가가 되었어요. 새로운 데이터셋에는. 자, 그러면 이제 인코딩을 할 텐데 뭐냐면 입력은 트리와 아까 derive한 그 스트라우서 넘버이고 출력은 이제 필터 트리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필터링 할 거냐면 저희가 숫자를 줄일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 옵션을 필터 이 EDM을 적용할 텐데 이건 뭐냐면 이 퀄터티브한 애트리뷰트 이 스트라우더 넘버가 특정 값보다 작은 애들은 필터 아웃을 해서 이제 reduce 노드의 개수를 줄이는 EDM을 쓰는 거고 이걸 왜 하냐면 목표가 뭐냐면 액션은 summarize예요. 그래서 요약하고 싶은 거죠. 근데 뭘 요약하고 싶으면 서머라이즈 타겟이 있어야 되잖아요. 타겟이 뭐냐면 토폴로지라는 거죠. 그래서 토폴로지를 서머라이즈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 페이퍼, 이걸 요약한, 이 트리의 토포로지를 요약한 이 페이퍼는 저희가 읽어본 적이 없어요. 맞죠? 저희 같이 읽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태스크 1, 2로 저희가 배운 이런 용어들, derive 또는 뭐 summarize, topology, reduce 필터를 보면, 아, 이 논문은 뭔가 체계적으로 이 논문에서 한 것이 무엇이고, 입력과 출력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고, 왜 했는지가 명확히 기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 논문을 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비주얼리제이션 애널리시스의 이득이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단어들 한번 복습해 보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